(2025년 11월 6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오늘로 762일째, 그리고 휴전 1단계 발효 27일째를 맞이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수감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또 미국 뉴욕에서는 극단적인 반유대주의자가 뉴욕 시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뉴욕을 만드는 사람들, 바로 유대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 어쩌다가 오늘날 뉴욕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투데이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유진 PD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스라엘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제일 남쪽 지역이죠. 라파를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통제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약 200명 정도의 하마스 대원들이 가자지구 지하 터널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오도 가도 못하고. 과연 이 200명의 테러리스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냥 터널 안에서 지들끼리 굶어 죽도록 그냥 막아놓고 내버려 둬야 되느냐. 아니면은 터널 안에서 이 200명의 이 하마스 대원들을 죄다 끄집어내서 체포해야 되느냐. 아마 이런 문제로 이스라엘 내부에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일단 이 현재 상황이 이 200명가량의 하마스 대원들이 IDF가 통제하는 지역의 지하 터널에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터널 밖으로 만약에 나올 경우에는 IDF 군대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채널 12에 따르면 지난 3일에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 세력이 무기를 포기하면 안전 통행을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시신을 더 많이 넘겨줄 경우에만 이 하마스가 통제하는 지역으로의 통과를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치권에서는 즉각 반발이 일었는데요.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완전히 미친 짓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벤그비르 안보장관도 이 200명 전원을 사살하거나 체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야당 쪽에서도 이건 2023년 10월 6일로 돌아간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이렇게 반발이 거세지다 보니까 결국 네타냐후 총리는 무기를 포기하면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언론 보도를 일축을 했고, 그리고 하마스를 무장 해제하고 이스라엘 안보 위협을 제거하겠다라는 기존 목표를 다시 한번 재차 확인했습니다. 지금 가자지구는 휴전 상태예요. 그런데 마치 하마스가 지세상을 만난 것처럼 지금 난리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는 미군의 드론이 지금 하마스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하늘에서 낱낱이 들여다보면서 영상을 찍었다고 하는데, 어떤 영상입니까? 하마스가 뭘 하고 있던가요? 네, 이번 영상은 미 중부사령부인 센트콤이 직접 공개한 드론 영상 자료인데요. 가자 남부 칸 유니스 북쪽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센트콤은 하마스 요원들이 구호물자를 싣고 가던 트럭 운전사를 공격하고 그리고 물품을 빼앗은 뒤에 길가에 버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제로 영상에서 하마스 대원들이 구호 트럭을 세워서 그 운전사를 중앙 분리대로 유인을 했고 그리고 공격해서 길가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식량과 구호물자를 싣고 있는 그 트럭을 훔쳐서 달아났는데요. 운전자의 현재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고요. 미군은 국제 파트너들이 이렇게 매일 600대가 넘는 구호 트럭을 가자지구로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약탈 행위가 그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난 2년 동안 가자지구를 향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폭탄과 이 탱크를 동원해가지고 폭파하고 부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라파에 아직도 파괴되지 않은 그런 이 터널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분명히 이스라엘도 거기에 터널이 있다는 걸 지금도 알고 있고, 또 터널 안에 200명의 하마스 대원이 있다는 것도 알 텐데, 그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그 터널을 향해서 계속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하마스 대원을 다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극우 장관들은 뭐 폭파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 하마스가 그 안에 있다면 당장 폭파해야지, 테러 따위는 없다, 이게 바로 이제 벤그비르랑 스모트리치의 주장인데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그들의 말대로 바로 그렇게 터널들을 전부 폭파시켜버릴 수 없는 이유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금 휴전 중인데 이제 라파 폭격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국내 강경파의 이러한 요구와
그리고 국제사회에 자제하라는 그런 요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게다가 라파의 터널 구조가 워낙에 복잡하고 그리고 그 위에는 수십만 명의 피라미드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냥 폭발을 하게 되면은 민간인의 피해가 또 너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네타냐후 쪽에서는 이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왼수 덩어리들입니다. 터널을 또 민간인들 살고 있는 밑에다가 했기 때문에 민간인들 때문에라도 그걸 폭파시키지 못하는 거군요. 자, 그리고 최근 이스라엘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아주 핫 이슈가 있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오프닝 멘트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금년 7월쯤에 이스라엘 군이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수감자를 그중에 한 사람을 구속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 폭행하고 학대하는 영상이 찍혔는데 이 찍힌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일이 최근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까지 자극하면서 지금 그야말로 아주 쌩 난리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쪽이. 쌩 난리라는 말을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 영상을 유출한 사람이 군 검찰 담당 법무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영상이 사실은 이게 진짜가 아니라 또 조작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가 이 팔레스타인 수감자 학대 영상 유출 사건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스라엘 남부 군교도소인 스데 테이만 시설에서 그런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학대당하는 장면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촬영된 영상이다라고 하고 외부로 유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상 밖으로 흘린 사람이 다름 아닌 군검찰의 최고 법무관 토메로 예루샬미라는 점인데요. 근데 의심스럽게도 이 토메로 예루샬미가 영상 유출을 인정한 후에 휴가를 내고 잠적을 했습니다. 집에는 이제 메모만 남긴 채 잠적을 했는데 마치 죄책감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한 것이죠. 하지만 결국 실종된 지 몇 시간 만에 발견이 돼서 다시 체포가 됐는데요. 이제 워싱턴 포스트 등 이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무관은 영상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에 휴대폰의 행방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핸드폰이 바다에 빠진 것 같다는 등 증거 인멸 정황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되는 가운데 심지어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의 이런 일부 보도에서는 영상 조작의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한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촬영 날짜와 장면 구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두 개의 다른 영상을 편집한 것 같다라는 그런 정황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군 내부의 정치적 의도나 아니면 공작이 섞인 영상이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은 안 보여주나요? 네, 이제 그 스크린샷으로만. 왜냐하면 이게 또 조작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저는 봤어요. 저는 봤는데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수감자 하나 끌고 갈 때 들고 있었던 방패가 있어요. 그 방패하고 그 다음 장면으로 나가는데 방패가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편집점이구나. 전혀 두 개의 다른 군인들이 이렇게 한 영상에 들어가 있구나.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봐도 약간 조작인 것 같은데 왜 조작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매동 조현영님이 다음 주에 자세하게 분석을 해준다니까 우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이제 터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터키 외무장관 피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피단이 말하기를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전쟁이 끝나면 자기들의 권력을 팔레스타인 쪽에다 넘겨주겠다 이런 의중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이지.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다른 나라도 아니고 터키의 외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왜 그러는 겁니까? 근데 일단 사실 이 발언 자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유가 터키와 하마스가 오래전부터 이미 밀접한 관계였기 때문인데요. 터키는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도 보지 않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합법적 정치 세력으로 대우를 해왔었죠. 그래서 하마스 지도부 일부가 이스탄불에서 실제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게다가 터키는 지금 가자 재건과 그리고 행정 복원 과정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이스탄불에서 회의를 열고 가자 행정을 누가 맡을 것인가 이거를 두고 이제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하칸 피단 외무장관이 말한 게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꾸린 이 위원회에 행정권을 넘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이 하마스는 권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터키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권력을 간접적으로 유지하려는 그런 전략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건데요. 이제 겉으로는 권력 이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터키를 방패 삼아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뭐 이런 계산이 깔렸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터키 얘기를 자연스럽게 또 한 번 더 할게요. 자, 터키가 하마스하고만 친한 것이 아니라 또 이라크하고도 친한 것 같아요. 지난 일요일이죠. 터키가 이라크하고 공통으로 물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뭔가 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데 도대체 터키하고 이라크하고 물 관련 프로젝트 뭘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수자원 인프라 개발 협정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터키 기업이 이라크에 들어가서 댐을 짓고 그리고 토지 개간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초기 계획만 봐도 댐을 3개 짓고 그리고 토지 개간 사업이 3건이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즉 이라크는 석유 수입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터키는 기술과 시공 능력을 제공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이라크 물의 70% 이상이 터키에서 흘러나온다는 건데요.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모두 터키 발원입니다. 이 때문에 두 나라가 수십 년 동안 물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걸 두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번 협정을 통해서 그 긴장을 풀고 이제는 공동 관리로 가자라는 전환점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스라엘이 중동 수자원 기술력으로는 1등인데 이번 이 공사 수주를 터키에게 빼앗긴 그런 느낌인 것이죠. 근데 또 지정학적으로는 이라크가 원래 이란의 영향권인데 이번에 터키가 들어간 거는 이란의 세력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즉 터키가 이란을 견제를 해주면 그건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또 그런 구조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현재 터키가 물 사업으로 이라크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의 세력에 판에 이 터키가 들어가서 균형을 잡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경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웬만한 나라라면 2년 동안 동시에 이게 7개의 적을 상대로 전쟁을 하면 경제하고 나발이고 다 아주 작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렀고 또 지금도 치르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경제로 또 좋고 회복력도 좋고 그래서 현재 경제 상태도 뭐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좋습니까? 지금 주요 재정 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태가 좋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증권거래소의 벤치마크 지수인 TA125 지수는 전쟁 와중에도 주요 국제 지수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냈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총 시가총액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심지어 세케라 가치도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IT랑 방산, 이런 에너지 산업 같은 핵심 분야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총알이 날아다니는 이런 전쟁 와중에도 투자자들이 이스라엘은 버틸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외국인 투자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하는 나라에 투자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전쟁 중인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냐 이렇게 싶지만 외국인 투자는 여전히 이스라엘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입니다. 특히 이제 첨단 기술 분야, 예를 들어서 AI나 반도체, 사이버 보안 쪽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엔비디아입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구와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런 움직임과 함께 이스라엘 내에서 인수합병, M&A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OECD나 IMF 같은 이런 국제기구들도 이스라엘 경제 회복력이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탄탄한 기반의 결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좋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 말고 그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은 또 워낙 리스크가 많아요. 변수도 많고 그런 면에서 걱정되는 거는 없을까요? 네, 뭐 이스라엘 경제가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위험 요소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실제로 JNS와 그리고 포커스 이코노믹스 같은 매체에 따르면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긴장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지속적인 안보 불안이 향후 경제 안전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OECD 역시 지정학적 위험 요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WWNO 보도에 따르면 한때 강력했던 이스라엘의 전시 경제가 서서히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소위 말해서 인적 초과 인출 현상을 겪고 있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 노동 가능 인력들이 군복무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징집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스라엘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여겨지는 기술 산업의 출신으로 이스라엘 수출의 절반 이상과 그리고 GDP의 약 2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관광업은 전쟁 때문에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수출의 60% 이상이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이제 오게 되면은 곧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는 첨단 기술 분야와 그리고 일반 노동 시장 간의 격차가 커서 이러한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경제는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불안 요소는 분명히 존재한다. 즉 탄탄한 체력은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위에 피로가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리스크 없는 나라가 없어요. 뭐 이 정도 리스크는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경제력이 이 정도로 탄탄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벤처 캐피탈 회사 CEO로 아주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이 이스라엘에 투자할 때다. 돈 있으면 이스라엘에 투자해라. 이 사람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 이 말을 한 마이클 페르틱은 모델코드 AI의 CEO이자 그리고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벤처 캐피털 회사의 설립자이고 연쇄 창업가이자 초기 투자자이면서 여러 이스라엘 유니콘 기업을 보유 중인 인물입니다. 네, 페르틱은 바로 지금이 이스라엘에 투자할 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기술 생태계 자체가 워낙 강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인터뷰에서 이 페르틱은 이스라엘의 기업가적 회복력은 여전히 탈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위기 속에서도 혁신이 멈추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은 재능과 창의성, 결단력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이 이제 가득한 생태계다라고 하면서 이런 환경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장소 중 하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이버 보안이나 AI 그리고 의료테크 같은 분야이죠. 페르틱의 주장은 간단한데요. 지금은 전쟁 중이지만 기술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러니까 이제 위기 속에 숨은 기회를 봐라 이런 것인데요. 단순한 투자 권유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 혁신의 중심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예, 지난 11월 3일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유대인이 어떤 남자한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반유대주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11월 3일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자는 이스라엘군 교육자이자 강사인 59세의 라미 글릭슈타인인데요. 이 라미 글릭슈타인은 식당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다가와서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묻더니 대답을 하지 않자 머리에 쓰고 있던 키파를 낚아채서 바닥에 던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릭슈타인이 다시 키파를 주우려고 하자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는데요. 그 충격으로 코뼈가 부러지고 심지어 뇌출혈까지 입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근처를 지나던 한 남성과 2명의 정통파 유대교 남성이 그 폭행하던 남성을 저지해서 글릭슈타인은 자리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마운트 시나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글릭슈타인은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무슨 할렘의 어두운 거리 같은 곳에 있었던 게 아니고 맨하튼 도시 한복판, 그것도 한낮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일이 2025년 미국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마치 나치 시대의 유대인 박해가 다시 시작된 것 같다며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 자랑스럽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폭행 사건을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징후범죄로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는 매일매일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이렇게 부여할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늘상 있는 일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소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날 11월 4일이죠. 뉴욕시장 선거에서 인도 출신 무슬림 조란 맘다니, 이름이 맘다니예요. 이 사람이 선출이 됐는데 이번에 이 사람이 뉴욕시장 그 선거에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바짝 긴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그 전날
이 유대인을 향한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자 맘다니가 뉴욕 시장으로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특히 뉴욕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 조란 맘다니는 단순한 극좌 성향의 진보 정치인이 아니라 이제 최초의 무슬림 출신의 시장이자 공공연한 반이스라엘 인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유대인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뉴욕인데 이 뉴욕 시장 자리에 친팔레스타인, 반이스라엘 입장을 가진 인물이 앉게 된 겁니다. 맘다니는 선거 운동 기간에도 내내 이스라엘은 아파르테이트 국가다, 가자 공격을 중단하라 같은 발언을 계속 반복했었고요. 심지어 자신이 뉴욕 시장이 되면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에 오자마자 체포를 할 거다, 이런 발언도 했었죠. 뉴욕 포스트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유대인 사회가 선거 기간 내내 그래서 극도의 긴장을 느꼈다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의 당선은 뉴욕 내에서 친팔레스타인 진영의 정치적 부상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이는 곧 유대인 사회가 느끼는 불안감으로 직결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선거 직후에 일어난 유대인 폭행 사건까지 겹치면서 유대인은 이제 거리나 정치나 어디에서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